여러분, 제가 70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 2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던 그날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관 뚜껑이 닫히기 직전 시동생들이 주고받던 그 한마디였어요. 경수님, 장례 끝나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4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친 제 인생이 정말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시니어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나는 서울 목동에 사는 박정숙이에요.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거친 숨소리에 잠이 깼어요.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이불을 걷어보니 남편 얼굴이 창백하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여보, 여보.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119에 전화하는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고요를 찢으며 다가왔고 이웃집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실 문이 닫히고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보호자분, 네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유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집에서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던 거죠.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남편이 40년 동안 다닌 회사 사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많은 위로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장례식장 음식 준비며 조문객 응대며 모든 걸 제가 챙겨야 하는데 이번엔 며느리 은주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 은주야. 고맙긴 한데 어딘가 찜찜했어요. 며느리가 조문객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평소엔 시댁 행사만 있으면 저 바빠요라면서 얼굴도 안 내밀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시동생 부부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둘째 시동생 민철이가 먼저 왔어요. 경수님, 형님이 갑자기 가시다니 너무 놀랐어요. 고마워요, 민철이. 민철이는 제 손을 잡더니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달까요? 셋째 시동생 민수 부부도 도착했어요. 형수님, 조의 표합니다. 셋째 며느리는 인사만 하고는 빨리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시동생 부부들끼리 모여서 뭔가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못 본 척했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하나 싶었지만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밤 10시쯤 됐을 때였어요. 빈소 앞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아들 민수가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수가 계속 뭔가 말하려다 많은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며느리 은주가 민수를 힐끔 쳐다보더니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은 아니야 라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시동생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수님이 혼자 살기엔 그 집이 너무 크지 않아? 그러게,
방이 4개나 되는데 재산 정리는 언제 할 거래? 장례 끝나고 바로 얘기해야지. 미루면 복잡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재산 정리? 남편이 돌아가신 지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관 앞에 남편이 누워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염주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시동생들의 그 대화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또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 임원들도 오고 친척들도 계속 왔어요. 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시동생 민철이의 부인이 조문객들한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형님이 갑자기 가셔서 형수님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지 않겠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맞아요. 앞으로는 혼자 편하게 사시면 되죠. 혼자 편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왜 벌써 제가 혼자 살 거라고 단정하는 거죠?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아직 3일장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어서 부은 건지 잠을 못 자서 부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괜찮아. 괜찮아. 남편 장례나 잘 치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또 시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번엔 좀 더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형수님한테 언제 얘기할 거야? 3일장 끝나고 바로 해야지. 우리도 사정이 급하잖아. 그래도 형수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입장? 뭔 입장? 형님 재산은 원래 삼형제가 함께 일궈낸 거야. 우리도 권리가 있어. 제가 복도 모퉁이에서 서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돌아섰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때 민수 가족이 잠깐 집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엄마, 애들 옷 좀 챙기려고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 은주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돌아온 은주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응? 장례 끝나고 저희가 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버님 장례에만 집중하세요. 왜 자꾸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거죠? 왜 지금은 말 못하는 거죠? 은주가 제 손을 가볍게 툭 치더니 일어났어요. 그 손길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차가웠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남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 오후에 발인을 하고 화장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시동생들이 다 모였어요. 민철이가 제 앞에 와서 섰어요. 형수님, 응, 저희가 오늘 발인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그게 형님 재산 정리 관련해서요. 드디어 직접적으로 말하는구나. 저는 놀란 척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예상했던 거니까요.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해야 하나? 형수님, 미안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서로한테 좋다고? 4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아온 저한테 서로한테 좋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철이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가벼운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오후 2시 발인식이 시작됐어요. 관 뚜껑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 얼굴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4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관 뚜껑이 천천히 닫혔어요. 영원한 이별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합장을 하고
영정 사진을 든 민수를 선두로 발인 행렬이 시작됐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시동생 민철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형수님, 화장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저희 잠깐 들를게요. 뭐? 할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안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화장도 안 끝났는데? 유골함을 모시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히더라고요. 화장장에 도착했어요.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고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이 됐어요. 하얀 뼈조각들을 유골함에 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며느리 은주는 저 멀리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장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인데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였어요. 민수가 운전을 하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유골함을 품에 안았어요. 며느리 은주가 조수석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네, 작은아버님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네, 오늘 집에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작은아버님들이 집에 오신대요. 오늘? 응. 할 얘기가 있으시대.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답했어요. 차창 밖으로 저녁 풍경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만 이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45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 함께 아이 셋을 키웠던 이 집. 오늘부터는 혼자 사는 집이 되는 건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시동생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렸어요,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유골함을 거실 재단에 모셨어요. 향을 피우고 잠깐 묵념을 했어요. 여보, 편히 쉬세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시동생 민철이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셋째 민수 부부도 와 있었어요. 마치 가족회의라도 하려는 것처럼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형수님,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철이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민철이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형님 재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4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시동생들은 재산 얘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 같은 시니어 여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꼭 깍지 꼈어요. 민철이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더라고요. 형수님, 이게 형님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미리 정리해봤어요. 며칠 전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전에요? 아니면 돌아가신 직후에요?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셋째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도 형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민수의 부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형수님. 요즘 세상에 재산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민철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형수님, 이 집이요. 시가 12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형님 단독 명의예요. 그게 뭐가 문제죠? 당연히 남편 명의잖아요. 그때 민철이의 부인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집은 원래 삼형제가 함께 일궈낸 거잖아요. 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삼형제가 함께 일궈낸 집이라고요? 제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1983년 남편과 저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남의 집 청소하고 공장에서 미싱 돌리며 돈을 모았어요.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옷 한 벌 안 사 입고 미용실도 안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포기하고 10년을 그렇게 모아서 1993년에 이 아파트를 샀어요. 당시 시세 8천만 원, 전세금 3천만 원에 대출 2천만 원, 그리고 우리가 모은 3천만 원. 시동생들은요? 민철이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민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시동생들 학비를 댔어요. 남편이 우리 동생들 공부는 시켜야지라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삼형제가 함께 일군 집이라고요? 형수님, 민철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 집도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웃음이 아니라 한숨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공동재산이요?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형님이 장남이라고 재산을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게 40년 전 일인데요. 그래도 그때 받은 돈으로 이 집을 샀으니까 저희도 권리가 있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민철이 그때 시아버님이 주신 돈은 500만 원이었어요. 이 집 사는데 8천만 원이 들었고요. 그래도 그 돈이 종잣돈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7,500만 원은 저랑 남편이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민철이 대학 등록금 누가 댔는데요? 민철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옆에 있던 민철이 부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형수님, 그건 형님이 동생 됨됨이로 도와준 거지. 빚은 아니잖아요. 빚이 아니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시동생 대학 보냈는데 그게 빚이 아니라고요? 저는 아들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시선을 피했어요. 며느리 은주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이번에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은주야, 나는 내 남편한테 물어본 거야.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도 작은아버지들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에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 집이 너무 넓잖아요. 엄마 혼자 살기엔 작게 줄이시는 게. 그래서 팔아서 나눠 가지면 안 될까요?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요? 제 아들이 제가 10년을 허리 휘어가며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요? 민철이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진짜로 계산기를 꺼냈어요. 형수님, 이 집이 시세 12억이니까요. 3등분하면 4억씩이에요. 3등분요? 네, 형님 목, 저희 목, 민수 목. 그럼 저는요? 형수님은 형님 몫에 포함되시는 거죠. 포함이요? 4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저는 포함이에요? 민철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형님 예금이 3천만 원 있더라고요. 이것도 3등분하면.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남편 예금 통장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건 민수가 알려줬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수가 눈을 피했어요. 민수야, 아빠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니? 그게 예전에 아빠가 알려주셔서.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절대 통장 비밀번호를 아들한테 알려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은주가 얼른 말했어요. 어머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민철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집 매매 계약서예요. 형수님만 서명하시면 돼요. 뭐,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미리 알아봤어요. 미리 알아봤다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전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서러워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철이 네, 형수님. 지금 남편 장례 끝난 지 몇 시간 됐는지 알아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거죠. 나중에 하면 더 복잡해져요. 유골함이 저기 있는데 향이 아직 타고 있는데 집을 팔자고요? 형수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적이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현실적으로 살지 않았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수발 들고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이 집안이라고 명절 때마다 20인분 음식 만들고 제사 때마다 밤새 음식 장만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산 게 아니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철이, 이 집은 내가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래도 형님 명의잖아요. 남편 명의로 했지만 내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시동생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며느리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면 관리도 힘드시고. 내가 힘들다는 말 한 적 있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은주야, 네, 너희가 결혼할 때 이 집에 들어온 거 기억하지? 네. 전세금 5천만 원. 내가 댔어. 너희 신혼집 가구 살 돈 2천만 원도 내가 줬고. 은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너 둘째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 애들 돌잔치 비용 500만 원, 그것도 다 내가 냈어. 그건 뭐? 그건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이라고요? 며느리가 눈치 주고 아들이 어렵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안 줄 수 있었겠어요? 은주야, 그럼 그 돈 다 갚아. 네, 내가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지금 당장 갚아. 은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철이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저희는 형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집 팔아서 나눠 가지는 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철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형수님이 이 집에 혼자 사시면 저희도 불안해요. 불안하다고요? 네. 나중에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이 누구 명의가 되는지 아세요? 민수 명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민수가 독차지하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요. 결국 나중에 제가 죽으면 이 집이 민수한테 가는 게 싫다는 거였어요. 민철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팔아서 나누면 공평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요? 작은 집 하나 사시면 되죠. 4억이면 충분해요. 4억이면 충분하다고요? 서울에 4억으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알기나 하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받으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30년 동안 쌓아온 모정이 끊어진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 엄마, 알겠어. 생각해 볼게. 정말요? 민철이가 반색을 했어요. 형수님,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서로한테 좋다는 말을 또 하네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돌아가 봐요.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언제까지 답 주실 거예요? 일주일 안에. 형수님, 너무 오래 끄시면 일주일도 못 기다려요? 민철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동생들과 민수 가족이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형수님.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유골함 앞에 노인 향이 다 타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기를 봤어요. 12억 나누기 3. 4억. 제 40년 인생이 4억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화 기록을 봤어요. 아들 민수가 장례식 기간 동안 민철이한테 전화한 기록이 17통이었어요. 며느리 은주가 민철이 부인한테 문자 보낸 게 32건이었어요. 모두 제 등 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에서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며 울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재산 분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정리해둔 통장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정리해봤어요. 남편 명의 예금 3천만 원, 제 명의 예금 2천만 원, 남편 퇴직금 8천만 원이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 그리고 이 집 12억. 다 합치면 13억 5천만 원. 만약 민철이 말대로 3등분하면 저는 4억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는데 시어머니 5년 병수발 들고 제사 40년 지내고 아이셋 키우고 시동생들 대학 보냈는데 4억 5천만 원.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40년 나누기 4억 5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정도네요. 한 달이면 83만 원. 제 40년 인생이 한 달에 83만 원이에요. 아침 8시에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거짓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응, 잘 잤어. 엄마, 어제 저희가 말한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재촉하네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사실은요. 뭔데? 작은아버지들이 변호사랑 상담했대요. 변호사? 네,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유류분 청구라고 하던데요. 유류분? 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권리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민수야, 너 지금 내 엄마한테 소송하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아니라 작은아버지들이. 같은 거 아니야? 너도 동의했잖아.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유골함 앞에 새 향을 피웠어요. 여보,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도 동생들 편만 들었겠죠. 평생 그랬으니까요. 시동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적금을 깨서라도 빌려줬고, 시동생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보증을 서줬고, 그래서 제가 반대하면 형이 동생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이니까 지금 살아있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당신 동생들이 이 집을 팔자고 해요. 나눠 가지자고. 영정 사진만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 은주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왔어요. 들어와. 은주가 과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은주가 주방으로 가더니 과일을 썰어 왔어요. 어머니, 과일 드세요. 고마워. 과일을 한 조각 입에 넣었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응. 어제 일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네. 작은아버지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그래서 너희는 내 편이 아니라 작은아버지 편인 거니?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나도 너 남편 키우는 게 힘들었어. 네.
민수 키울 때 말이야. 아빠는 없고 돈은 없고 그래도 키웠어. 은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주야, 네. 솔직히 말해봐. 너도 이 집 나눠 갖고 싶지?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솔직하게 말해. 네, 저희도 많이 필요해요. 드디어 본심을 말하네요. 얼마나 필요한데? 대출이 4억이에요. 이자만 매달 200만 원 나가고요. 그래서 내 집 팔아서 갚겠다는 거지? 어머니, 됐어. 나가봐.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은주가 울먹이면서 일어났어요. 문을 닫고 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시지? 고집이 세다고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고집이 세다고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절대 이 집을 내놓지 않겠다고. 40년을 바쳐서 마련한 이 집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시동생들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들마저 그들 편이었어요.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정 조카 현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우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 아니야, 3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하지만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휴대폰 화면에 조카 현우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누구죠? 문을 열었어요. 민철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형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변호사가 작성한 유류분 청구서예요.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일주일 안에 답 안 주시면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제 40년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걸. 민철이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유류분 청구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문을 닫고 나서 서류를 펼쳐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한 줄은 정확하게 읽혔어요. 피청구인 박정숙은 청구인들에게 각 4억씩 총 8억을 지급할 것. 8억이요? 제가 어디서 8억을 구해요? 이 집을 팔지 않고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현우한테 전화를 걸까? 3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하지만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15분.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 당연히 안 받겠지. 30년 만인데.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였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현우야? 네? 누구세요? 나 고모야. 정숙 고모.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3초, 5초, 10초. 역시 끊으려나. 그때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모님. 정말 고모님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현우야. 고모야. 고모님. 세상에 30년 만이에요. 현우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전혀요. 고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미안해, 현우야. 고모가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쪽 연락을 못했어. 고모님 저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고모님 못 뵀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저는 장례식에 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친정상에 3일씩이나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셔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님 울지 마세요. 제가 이해해요. 고모님도 어쩔 수 없으셨을 거 알아요.
현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해한다고 말해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것, 시동생들이 재산을 나누자고 한 것, 아들마저 그들 편인 것, 그리고 유류분 청구서까지. 현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중간 네, 그러셨구나 하면서요.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현우야, 고모가 너무 한심하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고모님, 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건 고모님이 한심하신 게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이 너무한 거예요. 하지만 고모님, 장례식 끝나고 3시간 만에 재산 분할 얘기를 꺼낸다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현우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고모님 도와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우야. 고모님 내일 고모님 댁으로 가도 될까요? 응? 내일? 네, 제가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같이 데리고 갈게요. 변호사? 네, 이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시댁 식구들이 변호사 선임했으면 고모님도 하셔야죠. 저는 변호사 비용 생각에 주춤했어요. 현우야, 근데 변호사 비용이. 고모님 걱정 마세요. 제 친구예요. 제가 부탁할게요. 정말? 네. 내일 오전 10시에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를 했어요. 거실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주방도 정리했어요. 현우가 오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9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고모님. 현우야? 네, 고모님. 현우가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고모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 현우를 꼭 안았어요. 30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현우.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자주 놀아줬던 조카. 이제는 이렇게 훌쩍 커서 저를 안아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고모님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응, 힘들었어. 현우 뒤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고모님 소개해드릴게요. 제 대학 동기 강민준 변호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정숙 고모님 강민준입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현우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얼른 차를 준비했어요. 고모님 제가 할게요. 현우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고모님이 손님이세요. 앉아 계세요. 현우가 능숙하게 차를 준비했어요. 현우야, 너 이런 것도 하니? 당연하죠. 저 혼자 살거든요. 결혼은 안 했어? 아직이요. 일에 치여서. 현우가 웃으며 차를 날랐어요. 거실 테이블에 모두 앉았어요. 강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모님, 일단 시댁에서 받은 유류분 청구서부터 볼까요? 저는 민철이가 준 서류를 건넸어요. 변호사는 꼼꼼하게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하네요. 뭐가 심한가요? 일단 유류분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이 사람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해요. 얼마나요? 각 4억씩 총 8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계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일단 남편분 재산을 정리해 볼게요. 이 집 12억, 예금 3천만 원, 퇴직금 8천만 원 맞죠? 네. 총 13억 1천만 원이네요. 여기서 배우자인 고모님이 50%를 받으세요. 6억 5천5백만 원. 제가요? 네. 법적으로 배우자가 반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머지 6억 5천5백만 원을 자녀분들이 나눠 가져요. 자녀들이요? 네,
고모님 아드님이 3억 2,750만 원을 받고요. 그럼 시동생들은요? 시동생분들은 유류분 청구권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가 계산을 계속했어요. 많아야 각 5천만 원 정도예요. 5천만 원이요? 4억이 아니라요? 네, 시댁 형제분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시댁에서 고모님을 속인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네요? 고모님, 더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현우 씨가 고모님 댁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어봤어요. 등기부등본이요? 네,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집이 고모님 남편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요. 네, 40년 전 등기 기록을 보면 원래는 고모님과 공동 명의였어요. 뭐라고요? 1983년에 처음 집을 사실 때는 박정숙, 박철수 공동 명의였어요. 그런데 1995년에 박철수 단독 명의로 변경됐네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고모님이 동의하셨을 거예요. 서류에 고모님 서명이 있어요. 서명?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1995년. 아,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보, 대출 받으려면 집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공동명의면 복잡하대. 일단 내 명의로만 바꾸자. 나중에 다시 공동명의로 할게. 그래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나중에 다시 바꾸겠다는 남편 말을 믿고. 하지만 다시 공동명의로 바꾸지 않았어요. 고모님? 현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고모님,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남편분 예금 통장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저는 서재로 가서 남편 통장을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고모님, 이거 아세요? 뭐요? 3개월 전부터 매달 1천만 원씩 출금된 내역이 있어요. 1천만 원이요? 네, 총 3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쓰신 건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처음 봐요. 남편이 어디에 썼는지. 현우가 통장을 더 자세히 봤어요. 고모님 이거 계좌이체예요. 받는 사람 이름이 박민철. 박민철이요? 둘째 시동생이었어요. 민철이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개월 동안 3천만 원을 박민철 씨 계좌로 이체했네요. 제 손이 떨렸어요. 왜 민철이한테? 현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고모님, 제가 민철 작은 고모부한테 전화해 볼까요? 뭐라고 물어볼 건데? 돈 빌려간 거 있냐고요. 하지만 고모님 이거 분명히 밝혀야 해요.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현우가 민철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고모부님, 저 현우예요. 정숙 고모님 조카. 현우. 민철이 목소리가 경계하는 투였어요. 네, 작은 고모부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큰 고모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돈 빌려주신 거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없는데. 정말요? 3개월 동안 3천만 원 이체된 기록이 있던데요. 그건 민철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형님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야. 빌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그래,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형님이 도와주셨어. 그럼 갚을 생각은 있으세요? 갚을 생각? 이게 빌린 돈이 아니라니까. 민철이가 짜증을 냈어요. 형님이 동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왜 끼어들어? 제 고모님 일이니까요. 정수기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조사한 거예요. 야, 현우야.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어?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작은 고모부님, 저는 제 고모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 정수기가 너한테 뭐라고 지어낸 거야?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우리도 변호사 있어. 탁! 민철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현우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고모님 들으셨죠? 응. 들었어. 변호사가 정리했어요. 일단 상황은 이래요. 시동생분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고 게다가 남편분한테 받은 돈 3천만 원은 갚을 생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고모님, 저희가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내용 증명이요? 네. 시동생분들한테 3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이요. 그리고 과도한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모님 이제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하지만 민수는 어떻게? 내 아들인데. 고모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께서도 이 문제에 동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고모님, 아드님이 정말 고모님을 생각한다면 시댁 편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민수가 정말 저를 생각했다면 시동생들 편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고모님,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안에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현우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고모님, 저 당분간 고모님 댁 근처에서 지낼게요. 뭐? 왜? 고모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시댁 식구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일은? 저 프리랜서예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현우가 웃었어요. 그리고 고모님, 제가 30년 동안 못다한 효도 지금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후 3시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엄마, 응, 엄마, 현우 형이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했다던데요? 벌써 소식이 갔나 봐요. 응, 그랬어. 엄마, 왜 갑자기 현우 형한테 연락한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엄마한테는 저희가 있잖아요. 민수야, 네, 너희가 나를 도와줬니? 엄마. 작은아버지들 편 들면서 내 집 팔자고 한 게 나를 도와준 거니? 민수가 말을 못했어요.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너희 사정이 급하니까. 엄마,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내 사정 챙길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 선임했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랑 법정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탁! 민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현우는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유골함을 봤어요. 여보, 결국 이렇게 됐네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달라졌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아니에요. 똑같았겠죠. 당신도 동생들 편 들었을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 시댁을 위해 살았는데 시댁은 저를 뭐로 본 걸까? 며느리? 가정부? 아니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 휴대폰에 민수한테 온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 생각 좀 하세요. 저희 가족이라고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도 엄마 생각 좀 할게. 3일 후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모님, 내용 증명 발송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받으면 연락 올 거예요. 알겠어요. 오후 5시쯤 예상대로 민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3천만 원 갚으라고요. 민철이, 그거 남편이 빌려준 돈이잖아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니까요.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 있으면 보여줘요. 없으면 빌린 걸로 간주할 거예요. 형수님, 지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좋아요.
우리도 강하게 나가겠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탁! 민철이도 전화를 끊었어요. 현우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엄청 무서워.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싸워보는 거니까. 고모님 제가 옆에 있잖아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마워, 현우야. 정말 고마워. 고모님. 현우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모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어요. 응, 이제는 고모님이 고모님을 위해 사실 차례예요. 맞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죠. 밤 10시 현우가 돌아가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인터폰으로 확인했어요. 며느리 은주였어요. 혼자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은주야, 이 시간에 왜? 어머니, 은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들어와. 은주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니? 어머니, 저희 정말 막다른 골목이에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출이 4억인데 이번 달 이자를 못 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와요. 그리고 큰애 학원비도 3개월째 밀렸고 작은애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번에 집 팔아서 나눠 가지시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은주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은주야. 네, 어머니. 너희 대출 4억은 어디에 쓴 거니?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남에 학원을 하나 차렸어요. 학원? 네, 민수가 직장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는데 잘 안 돼요. 언제? 작년에요. 작년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민수가 직장 그만둔 것도 몰랐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한테 숨기고 4억을 빌려서 학원을 차린 거니? 네. 그리고 그게 망하니까 이제 내 집을 팔아서 갚으려는 거고?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네, 어머니.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네. 학원 차리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인데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 죄송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 결정도 혼자 하고 망하고 나서야 돈 달라고 하고. 어머니. 은주야, 나는 ATM 기계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튼만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은주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은주야, 나도 살아야 해. 네. 내가 이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 70살인 나한테 집 빌려줄 사람 있을 것 같아? 은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너희한테 돈을 줘도 또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할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만. 결혼할 때도 이번만이라고 했어. 애들 낳을 때도 이번만이라고 했고. 제가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세금 5천, 가구 살 돈 2천, 산후조리원 비용, 돌잔치 비용, 애들 학원비. 다 합치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은주야. 네, 어머니. 내일 민수한테 전화해서 전해. 뭐라고요? 내 집 팔 생각 없다고. 그리고 작은아버지들 편 들지 말라고.
어머니, 만약 민수가 계속 작은아버지 편을 들면 나는 정말 이 집을 팔 거야. 네, 은주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팔아서 다 써버릴 거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어머니, 은주야,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은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 저도 일어났어요.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기적이라고? 저희 생각은 안 하시고 어머니 혼자만. 너희가 나를 생각한 적이 있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 장례식 끝나고 3시간 만에 재산 얘기 꺼낸 게 나를 생각한 거니? 은주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은주야,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 제발. 은주야.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가 나를 짐처럼 생각하면 나도 너희를 짐처럼 생각할 거야.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짐이라고. 말은 안 했지. 하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줬어. 은주가 입술을 떨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은주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나중에 외롭고 힘드실 때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은주야, 나는 지금도 외롭고 힘들어. 너희 옆에 있어도 말이야. 은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없어도 달라질 게 없어. 알겠어요. 은주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어요.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어요. 유골함 앞으로 갔어요. 여보, 봤죠? 내가 해냈어요. 향을 피우면서 말했어요. 당신 살아있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동생들 편들고 며느리 편들 테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 없으니까. 나도 내 편 들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평생 습관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준비하던 습관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정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공이야. 40년 동안 조연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인공으로 살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현우야, 고모 결심했어. 끝까지 싸울 거야. 내 집 지킬 거야.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고모님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고모님 혼자 아니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힘이 났어요. 맞아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강민준 변호사와 현우가 함께 갔어요. 조정실에 들어가니 시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철이와 민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아들 민수도 있었어요. 며느리 은주도 함께였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청구인 측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시동생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들은 고인의 동생들로서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각 4억씩 총 8억입니다. 조정위원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8억이요. 재산이 얼마인데요? 총 13억 정도입니다. 그럼 배우자 몫을 제외하고도 8억을 청구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위원이 우리 쪽을 봤어요. 피청구인 측 말씀하시죠. 강민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청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형제의 경우 각 5천만 원 정도가 한도입니다. 8억이 아니라요? 네, 청구인 측이 법을 모르고 과도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동생 측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게 게다가 강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이 생전에 청구인 박민철에게 3천만 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민철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형님이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만 증거가 없으면 차용으로 간주됩니다. 반환하셔야죠.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조정위원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엄마 편이 되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민철이가 놀란 듯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작은아버지,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 지금 민수가 일어나서 제 앞으로 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저도 엄마 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는 아니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조정위원이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청구인들은 각 5천만 원씩 총 1억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시고요. 5천만 원이요? 민철이가 소리쳤어요. 턱도 없어요. 그럼 소송으로 가시겠습니까? 법원 판결도 비슷할 겁니다. 민철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박민철 씨는 받은 3천만 원을 반환하시고요. 그건 반환 안 하시면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민철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어요. 피청구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민준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라고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네. 3천만 원을 먼저 반환하면 5천만 원씩 드리겠어요. 민철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형수님,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우리한테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할부로 갚으세요. 매달 100만 원씩 30개월. 형수님! 싫으면 소송하시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조정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결국 조정은 결렬됐어요. 시동생들이 3천만 원 반환을 거부했거든요. 법원을 나오면서 현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고모님 잘하셨어요. 그래, 네, 고모님이 물러서지 않으셔서 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강민준 변호사도 웃었어요. 고모님, 이제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겠지만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법은 고모님 편이에요. 뒤에서 민수가 뛰어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숨을 헐떡였어요. 엄마, 저 이제부터 엄마 편이에요. 작은아버지들이랑은 연락 끊을게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그럼 증명해. 뭐요? 행동으로 증명해. 말로만 하지 말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꼭 증명할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현우와 변호사와 함께 걸어갔어요. 뒤에서 민수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 민수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현우와 변호사와 함께 법원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부르는데 뒤돌아보지 못한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고모님, 현우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울어도 돼요. 많이 힘드셨죠? 응, 힘들어. 법정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시동생들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흔들리는 태도, 그리고 제가 40년간 살아온 모든 것들을 숫자로 계산해야 했던 그 참담함. 고모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강민준 변호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판사님도 고모님 말씀 듣고 많이 동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표정을 보니까요. 시동생 측 변호사가 말할 때는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2차 조정기일이 있어요. 그때도 합의 안 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는 거죠. 재판. 무거운 단어였어요. 고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 자료가 얼마나 탄탄한데요. 현우가 밝게 말했어요. 고모님은 그냥 계속 당당하시기만 하면 돼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우가 같이 들어왔어요. 고모님 오늘 저녁 제가 준비할게요. 괜찮아, 현우야. 내가 매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현우는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민수한테서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엄마, 은주도 이제 엄마 편이에요. 저희 진짜 달라질게요. 엄마, 답장 좀 해주세요. 걱정돼요. 마지막 문자는 10분 전에 온 거였어요.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로 갔어요. 하지만 멈췄어요. 아니야. 이번엔 말로만 믿으면 안 돼.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했잖아.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30분 후 현우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 달걀말이, 그리고 시금치나물. 와, 현우야, 이걸 다 어떻게 해? 고모님 앉으세요. 오늘 법정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대로 드셔야죠.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현우가 제 밥그릇에 밥을 퍼줬어요. 고모님 많이 드세요. 고마워.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고모님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누가 나를 위해 밥을 퍼주는 게 얼마만인지. 40년 동안 저는 남의 밥만 퍼줬어요. 시어머니,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하지만 제 밥을 퍼준 사람은 없었어요. 고모님.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모님, 이제부터는 제가 고모님 밥 퍼드릴게요. 매일. 그 말에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 9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우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고모님 은주 씨예요. 은주가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은주가 큰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와. 은주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현우를 보고 놀랐어요. 현우 형님? 안녕하세요. 재솔 씨. 현우 형님이 여기 왜? 고모님 도와드리려고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은주가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어머니, 이거. 뭔데?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 돈 기억하세요? 응.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돌잔치 비용, 가구 살 돈 다 합치면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갚으려고요. 통장을 보니 잔액이 8천만 원이었어요. 은주야, 이 돈을 어떻게?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뭐?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은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어머니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은주야, 내 어머니. 이거 민수도 동의한 거야? 은주가 잠깐 망설였어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뭐? 제가 몰래 대출받았어요. 나중에 민수한테 말하려고요. 은주야, 그건 안 돼. 부부가 몰래 대출받으면. 괜찮아요. 어머니 제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 돈 받아주세요. 저는 통장을 다시 은주에게 밀었어요. 안 돼. 어머니, 이건 내가 갚을 돈이 아니야. 민수랑 같이 의논해서 갚아야지. 하지만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빌려준 게 아니라. 은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시동생들한테는 빌려준 거니까 받아야겠지만 너희한테는 진짜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아들 가족이니까. 은주가 와락 안겨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가 한참을 울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또 다른 이유로 왔어요. 뭔데? 작은아버지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네,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 준 3천만 원이요. 현우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재솔씨? 저 들었어요. 작은아버지네 집에 갔을 때요. 은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한 것도 있어요. 녹음? 은주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민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이 뭘 알겠어. 형님이 돈 줄 때 차용증 같은 거 안 썼으니까. 어떻게든 우기면 돼. 민철이 부인 목소리도 들렸어요. 맞아요. 그냥 선물 받은 거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형수님 나이도 있고 법정에서 떨면 말도 제대로 못할 거야.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솔씨 이거 언제 녹음한 거예요? 3일 전이요. 작은아버지네 집에서 저녁 먹을 때 화장실 간다고 하고 몰래 녹음했어요. 이거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민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이 경우는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거니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며느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실 수 있나요? 현우가 은주를 쳐다봤어요. 재솔씨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민수 씨는 뭐라고 하실까요?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은주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은주가 대출받았다는데 정말이에요? 벌써 알았나 봐요. 그래, 정말이야. 어떻게,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민수야, 그건 은주가 자기 결정으로 한 거야. 나한테는 화내지 마. 엄마, 지금 대출 이자만 매달 80만 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야, 네. 내 아내는 나한테 빚진 거 갚으려고 대출까지 받았어. 근데 너는 뭐 했어? 작은아버지들 편 들면서 내 집 팔자고 했잖아. 엄마, 그건. 민수야, 은주가 너보다 훨씬 용기 있더라. 엄마. 은주, 잘 만났다. 그 애 잘해줘.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 민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뭐야? 은주가 우리 집에 왔었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래, 그래서 뭐 했는데요? 별거 없어? 형수님, 솔직히 말해요. 은주가 뭐 했어요? 왜? 뭐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민철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수님, 은주가 우리 대화 녹음했죠? 들켰네요. 그래서? 형수님, 그거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돼요. 민철이 그것보다 내가 거짓말한 게 더 문제 아니야?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에요? 형님이 준 3천만 원이 빚인지 선물인지 너희끼리 어떻게든 우기면 된다고 한 거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들었어. 직접. 형수님,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 건데? 형수님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조종해서 우릴 모함하게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해봐.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봐. 형수님! 민철이 너희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이제 다 드러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저녁에 현우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고모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큰고 모부님 통장 거래 내역 더 자세히 봤는데요. 응? 3천만 원 말고 다른 돈도 나갔어요. 뭐? 현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5년 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민수 작은 고모부한테 송금했어요. 매년? 네, 총 5천만 원이요. 그럼 총 8천만 원이 민철이한테 간 거네? 네, 맞아요. 현우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3년 전에 셋째 작은 고모부한테도 2천만 원 보냈어요. 민수한테도? 네, 근데 이건 주택 구입 추가금이라고 메모가 돼 있네요. 저는 몰랐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동생들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고모님, 총 1억 원이 시댁 형제들한테 간 거예요. 1억.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모님, 이것들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말? 네, 증여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하니까 법정에서 다 따져볼 수 있어요. 일주일 후 2차 조정기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은주도 함께 갔어요. 조정실에 들어가니 시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철이와 민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근데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 민수는? 은주가 대답했어요. 출장 갔어요, 어머니.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는 저랑 마주치기 싫어서 안 온 거예요. 조정위원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다고 들었는데요. 강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냈어요. 네, 피청구인 남편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총 1억 원입니다. 1억이요? 민철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통장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매년 1,000만 원씩 박민철 씨 계좌로 이체, 그리고 박민수 씨한테도 2천만 원이 이체됐네요. 그건 형님이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민철이가 소리쳤어요. 그때 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뭐? 민철이가 은주를 쳐다봤어요. 은주, 내가 무슨 말을? 작은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 들었어요. 작은아버지가 형님이 돈 줄 때 차용증 안 썼으니까 어떻게든 우기면 된다고 하신 거요. 뭐라고? 민철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형수님은 나이도 있고 법정에서 떨면 말도 제대로 못할 거다라고도 하셨죠. 조정위원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박민철 씨,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 아니에요. 이건 형수님이 며느리를 조종해서. 조종이라고요? 은주가 웃었어요. 작은아버지, 저 누가 시켜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다 못해서 온 거예요. 은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도 있어요. 녹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조정실에 민철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형수님이 뭘 알겠어. 어떻게든 우기면 돼. 조정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철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박민철 씨,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조정은 쌍방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민철이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조정위원님, 저희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을 했을 뿐. 일시적이요? 강민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면 매우 계획적으로 피청구인을 속이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청구인 박민철 씨는 5년 전 사업 자금 명목으로 고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문자요? 네. 형님,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러는데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민철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리고 아직까지 한 푼도 갚지 않으셨죠? 조정위원이 정리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되는군요. 피청구인 남편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이고 총액은 1억 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이를 갚을 의사가 없다? 민철이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이 동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요? 조정위원이 민철이를 쳐다봤어요. 그럼 피청구인께서 4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희생한 것도 당연한 건가요? 그건 시어머니 5년 병수발, 40년간 제사 준비, 시동생들 학비 지원 이것들은 다 당연하고 형님이 동생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다? 민철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민수 작은 고모부가 입을 열었어요. 저 조정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형수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수야! 민철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형님. 민수가 일어나서 저한테 절을 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형님한테 받은 2천만 원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겠습니다. 민수야! 우리 같이 합의한 거 잊었어? 형님, 저는 못하겠어요. 형수님이 4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수가 울었어요. 형수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민수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형수님. 내 마음은 알겠어. 고마워.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자, 이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첫째, 청구인 박민철 씨는 피청구인에게 8천만 원을 5년 분할로 상환한다. 8천만 원이요? 민철이가 소리쳤어요. 네. 그리고 둘째, 청구인 박민수 씨는 2천만 원을 3년 분할로 상환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셋째, 청구인들의 유류분 청구는 각 3천만 원으로 한정한다. 3천만 원이요? 민철이가 불만스러워했어요. 네. 법정 유류분 계산하면 그 정도입니다. 처음 요구하신 4억씩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정식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더 들어요. 민철이가 변호사와 속삭였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요? 강민준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어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모님, 이기셨어요. 그래. 이긴 거야? 네,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강민준 변호사도 악수를 청했어요. 고모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싸우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은주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복도에서 민철이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해 보였어요. 형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으려 했던 사람. 형수를 속이려고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불쌍해 보였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고모님, 어디 가서 축하 저녁 먹을까요? 현우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응, 좋아.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아들 민수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이기셨어요. 당연히 이기셔야 했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 오늘 왜 안 왔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얼굴 볼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작은아버지들 편 들고 엄마 집 팔자고 하고. 민수가 목이 메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 40년 전 갓난아기 때부터 혼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했어.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 퇴직금이요. 5천만 원 있어요. 그걸 왜? 엄마, 저도 갖고 싶어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것들. 민수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애들 낳았을 때 병원비, 학원비 도와주신 것 다 합치면 1억은 넘을 거예요. 민수야, 저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은주가 저한테 매일 말해요. 당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냐고요. 은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인지.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통장은 다시 가져가. 엄마, 엄마는 내가 필요한 게 돈이 아니야. 내가 진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네, 엄마. 그리고 은주 잘해줘. 그 애가 너보다 훨씬 용기 있더라. 네, 알겠어요. 민수가 저를 꼭 안았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4명이서 식당에 갔어요. 저, 현우, 민수, 은주. 고모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한우 어때? 좋죠? 오늘은 제가 쏠게요. 현우가 활짝 웃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형, 오늘은 제가 낼게요. 아니야, 동생 오늘은 고모님 승리의 날이니까 내가 내야지. 형, 고모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조정실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대사였어요. 현우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은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내가 한 게 단지 며느리의 의무였냐고 말씀하실 때 저 진짜 울 뻔했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표정 봤어요? 완전 새하얘지더라고요. 민수도 웃었어요. 작은아버지가 거짓말하다가 딱 걸렸잖아요. 4명이서 웃고 떠들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식사였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현우가 물었어요. 고모님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획? 네,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정말요? 응. 그게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집이잖아. 이제 와서 왜 내가 나가?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같이 살까요? 아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민수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엄마는 혼자 살 거야. 하지만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은주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대신 자주 뵈러 갈게요. 응, 그래. 가끔 놀러와. 조정이 끝나고 3주가 지났어요. 집에 혼자 살게 됐어요. 민수 가족은 자기들 집에서 살고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지내요. 처음에는 적막했어요. 4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한 게 아니라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낮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저녁에 TV 보다가 그냥 잠들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자유로웠어요. 현우는 일주일에 2-3번 들렀어요. 고모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응, 어제 민수가 갖다 줬어. 그래도 제가 국 하나 끓여드릴게요. 현우는 제2의 아들 같았어요. 아니, 진짜 아들보다 더 잘해줬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민철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문을 열었어요. 형수님. 민철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민철이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형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형수님까지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이 4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뭘 하셨는지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민철이, 네. 형수님. 사과는 받을게. 근데 돈은 꼭 갚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5년 분할로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네. 다시는 내 집 넘보지 마.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거야. 민철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철이가 일어났어요. 형수님. 건강하세요. 너도. 민철이가 나갔어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주말에 손녀들이 놀러 왔어요. 민수 아들 둘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예쁜이들.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정말 멋있대요. 그래, 할머니가 법정에서 이겼다며. 응, 그랬어.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큰손녀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그렇게 돼.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에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엄마, 아이들이 폐 끼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손녀들이 왔는데. 엄마, 요즘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너무 좋아. 민수가 웃었어요. 엄마 표정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그래, 네, 뭔가 자유로워 보이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 자유로웠어요. 며칠 후 현우가 전화했어요. 고모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외가 쪽 친척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고모님도 오시라고 하네요. 내가 네, 다들 고모님 보고 싶대요. 30년 만에 친정 쪽 친척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떨렸지만 가기로 했어요. 주말에 현우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카들, 조카 손자들, 고종 사촌들, 고모님, 정숙 이모, 이모, 사람들이 반겼어요. 30년 동안 연락 끊고 지냈는데도 모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이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모님, 연락 왜 안 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저는 울컥했어요. 미안해. 내가 시댁 눈치 보느라. 괜찮아요. 이모, 이해해요. 그동안 힘드셨죠? 친척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배 터지게 웃었어요. 친정 쪽 사람들과 함께. 아, 나한테도 이런 편이 있었구나. 나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고모님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앞으로 자주 만나요, 친척들이랑. 그래야겠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우가 차에서 내려 문까지 배웅해줬어요. 고모님 오늘 즐거우셨죠? 응,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현우야. 고모님 제가 고마운걸요. 제가 고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현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모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현우야. 현우가 떠나고 집에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거울을 봤어요. 70년을 살아온 제 얼굴.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당당했어요. 박정숙.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너는 자유야. 민철이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갚고 있어요. 5년 분할 중 첫 번째 해가 거의 끝나가요. 민수 작은 고모부도 꼬박꼬박 돈을 보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요. 은주는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갖다 줘요. 현우는 여전히 자주 놀러 와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셔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요. 오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네를 산책해요. 점심은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간단히 해먹어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봐요. 저녁에는 가끔 친척들과 저녁을 먹거나 혼자 편하게 먹어요. 밤 10시쯤 잠들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챙기지 않고 그냥 저로 살아요. 박정숙으로 70년을 살고 나서야 처음으로 얻은 자유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느 날 유골함 앞에 앉아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동생들한테 돈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이 있을 때는 못 살았던 인생이요. 향을 피우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40년의 굴레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나는 당당해. 어느 봄날 오후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고모님 저예요. 현우였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고모님 선물 사왔어요. 뭐야 이게? 옷이요. 고모님 입으시라고요. 옷?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원피스가 들어있었어요. 밝은 하늘색이었어요. 현우야, 이게 너무 예쁜데. 내가 입기엔. 고모님 한번 입어보세요. 현우가 재촉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어요. 70세 할머니가 입기엔 조금 화사했지만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우와, 고모님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네, 완전 20년은 젊어 보여요. 현우가 사진을 찍었어요. 고모님, 이거 친척들 단톡방에 올려도 돼요? 그래, 올려. 사진이 올라가자 곧바로 댓글들이 달렸어요. 와, 고모 너무 예쁘다. 정숙 이모 완전 여신. 이모, 나이가 무색하네요. 댓글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고모님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만발했어요. 70년을 살고 나서야 처음으로 보는 봄 같았어요. 진짜 제 인생의 봄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70세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참고만 계신 분 있으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시어머니라고, 할머니라고, 그게 무시당할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용기 내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박정숙 70세 드림.